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주제는 교육청이 정한 주제가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인데요. 제목이 너무 부담스럽죠. 공부의 참맛을 알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범위도 너무 넓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다시 이제 이 큰 주제, 공부의 참맛을 키우는 아는 아이도 키우기라는 큰 주제 아래로 다시 이제 작은 4가지 주제를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작은 4가지 주제 가운데 4번째 주제. 뭔가 하면 사교육제로 학력 습득 노하우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제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제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능하면 어린 시절일수록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스스로 공부하는 이렇게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동대구초등 홈페이지, 제가 여기 처음이죠.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저 이야기 처음 온 것 같은데.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데 저는 시청각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길게 앉으셔가지고 제가 뭐 시선을 어디 두기도 어렵고, 제가 연예인 같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저도 아마추어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또 로비에 앉아서 막 사이좋게 막 이렇게 지내시는데 시간은 됐고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시게 하려하니까 막 저는 B형이에요. B형은 성격급하고 까칠하고 이렇죠. B형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말 알아요? 오이지라고 들어봤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 이 B형이죠. 오이지. O형은 뭐라 해요? 단무지라고 들어봤어요? 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혹시 A형 있어요? 있겠지? A형은 소세지라고 하죠. 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AB형 계세요? AB형? AB형 GGG라고 하네요. 네. 저는 B형이에요. 그래서 까칠한 편이죠. 제가 말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상처를 받고 이래가지고 저를 너무 미워해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입만 열면 상처가 돼요. 혹시 제가 강의 중에도 오늘 엄마들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너무 미련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코디님께서 뭐 저를 소개한다 하는데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했어요. 저는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보통 어머님께 도움되는 말씀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고요. 또 젊은 분들 보면 보통 이제 교육 관련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위를 막 석사, 박사 이런 거 가지고 계시고 막 출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교직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교육 관련 전공을 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저는 야매죠, 야매. 그래서 이제 소개할 것도 없고 쑥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불려다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4살 무렵의 일인데요.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다음에 이거 뭐 소리 이거 뭐예요? 에어컨 소리예요? 이거 끄면 안 되나?
아니 히터는 에어컨 이제 틀어놓으면 춥죠? 더워요. 이거 아니 실내라서 시원할 텐데 좀 춥죠? 하고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문제는 제가 이제 전달력이 없는데 그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확신이 안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기가 죽거든요. 기가 죽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이래요. 저는 초보라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다 그래. 우리 아들이 4살 때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 지금 29이에요. 29.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4살 무렵에 이 학교 전에도 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맞죠? 근데 그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가 막히네. 여기 그러면 3학년 이하 엄마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4학년 이상 엄마. 4학년 이상 엄마 중에 저학년도 있어요? 아니 저학년 엄마들 손 내리고 아예 자기 아이 큰아이 아이가 모든 아이를 통틀어서 전부 고학년이다. 두 분 계시네? 3분? 저학년 없어요? 그럼 4분은? 저학년 없고 다 고학년? 근데 저는 저 본 적 없어요? 별로 제가 인상적이지 않았나이다. 슬픈 건지 참.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4살 무렵에 신혼초였죠. 우리 와이프가 방카세방에서 어느 날 아주 싸구려 브로마이드를 2장 구해왔어요. 브로마이드 뭔지 아나요? 코팅대가 왜 그걸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 하라는 거야. 딱 보니까 코끼리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요. 한글로 코끼리라고 쓰여 있고요. 영어로 엘리펀트라고 쓰여 있어요. 영어로가 한글로. 그리고 갈로 열고 엘리펀트 스펠. 그거 보면서 따라 하라는 거라. 또 그 옆에는 기린이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한글로 기린, 또 한글로 지라프. 갈로 열고 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따라 하래. 4살 때. 자기 따라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라. 저건 아닌데 딱 본능적으로 저도 잘 몰랐지만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이 천불 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어요. 이게 실한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전문가가 와서 뭐 굉장히 막 뭐 깊이 있는 조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뭐 불안감과 싸우면서 아이를 키운 동네 선배 학부모가 수기 한 편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거든요. 진짜로.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해볼 막 마음이 확 생겼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요즘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제 자신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공부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어떤 아쉬움을 겪지 않고 뭐 원 없이 한번 공부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폐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뭐 폐병 다 낫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폐병 약이 계속 투약을 하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저 시립병원 지금 대구에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차도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요양하면서 이제 피토하면 요강에 받아서 가족들은 수치해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보내시고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아버지 자신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거죠. 엄마는 일하러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엄마가 이제 유교대 하러 농장에 일하러 가면 밤마다 밥상 펴놓고요. 예, 특히 형을 4학년이던 형을 하드 트레이닝 시켰어요. 공부로. 그날도 어느 봄날이었는데 밥상 펴놓고 형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네 식구가 삼형제와 아빠가 잠들었잖아요.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그래 일다 보니까 진짜 아빠 요에 아빠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 내쉬기는 했지만 들이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 우리 삼형제 막 우니까 이제 새들 사귄 주인집 할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를 주인집으로 임시로 옮기고 엄마 공장으로 연락하고 이래가 장례가 진행됐죠. 초등학교 1학년 지금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 장면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겨우 이제 삼형제를 건사하다가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 무렵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친척집에 오래 머물면 눈치 보여서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고 이러느라고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서울, 전라도, 대구 뭐 이래가지고 겨우 졸업했죠.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전부 돈 벌러 갔어요. 기술교으로. 엄마를 도와야 되니까. 제 첫 직업은 14살 때 서문시장 근처에 가면 인쇄골목이 있는데 그 영세한 인쇄소 사환으로 처음 취직했죠.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공장 다니고 뭐 이러다가 금융고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하필 대학 들어갔을 때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 아니 해만 5월만 되면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보셨나 모르겠네. 택시 운전사 보면 그 독일 기자가 그 송강호 모는 택시 타고 광주에 몰래 들어가서 막 현장을 찍잖아요.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때 80년 5월 조선일보는요. 일면이 새카매. 그리고 6글자만 있어. 6글자만 큰 고딕 글씨로 광주에서 폭동하고 있어. 나머지는 브라인드 처리 새카맣게. 국내 언론은 완전히 그 군부가 통제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해외 언론에는 막 보도가 됐죠. 난리 났다고. 그 직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5월만 되면 그 독일 기자가 찍은 사진, 해외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들여다가 학생회 측이 들여다가 광주 항쟁 사진전 하면서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하고 익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의미로 광주 항쟁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막 그 사진전 하는 거 5월만 돼요. 그거 보면 순수한 청년들이 다 눈이 뒤집혀요. 저는 더군다나 이제 정치학과 다녔거든요. 정치학과 맨날 데모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매 데모하고요. 저는 30 초반까지도 막 국가법부 위반으로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뭐 운동권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고 대학 들어가서는 데모하느라고 공부를 못했고 어영부영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4살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원 없이 한번 공부시켜보자.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들은 겪게 하지 말자. 내가 좋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엄마들 보면 동네 엄마들 다 피아노 보내잖아. 자기들 막 우아하게 막 피아노 치면서 남편은 그 남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걸 꿈꾸죠. 그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졌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잖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이제 와이프한테 뺐은 거죠. 근데 문제는 큰 소리 치고 우리 와이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은데 사실은 저도 대안은 없었어요. 너무 막막했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아주 손쉽게 아이를 키우더라.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라 가지고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를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3년을 제가 맨날 노란차 기다렸다가 태워보내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알림장 체크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노란차를 기다리는 동안 내 엄마들 세계를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엄마들이 학기 초에는 막 거기서 3, 3, 5 짝을 지어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 현장에서.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짝지어가지고 납치해가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한테 이것저것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소위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대요. 또 며칠 있으니까 이번에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자기 집에 며칠 데리고 갔거든. 뭐 의도가 있어 미리. 그 집에 가보고 싶거든. 왜? 그 집에 고학년 있잖아. 그래가지고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요. 온 대한민국 언니들이 하는 대답이 똑같아. 뭔지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지금 노란 차 애 태우고 보내러 내려왔는데 청소 언제 하겠어? 그래도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또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커피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이러는 사이에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큰애 방 뛰어들어. 큰애 방 책상 위에 무슨 학습지가 놓여 있는지 또 거실에 나가서 우리 집에 없는 전지도 뭐가 있는지 스캔하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묻고 이제 이러면서 소위 엄마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제 방법, 길을 찾고 아주 쉽죠. 저도 3년이나 그 노란차 떠나간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요 저보고는 제가 그렇다고 막 너스레 좋게 막 이렇게 막 땡겨붙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물어볼 때도 없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뭔지알아요? 대구시는 제일 큰 서점을 뛰어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일 서점이 제일 컸어요. 지금은 영풍, 교보, 뭐 알라딘 내려가 있지만 제일 서점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큰 책장, 2책장, 3책장 전부 육아서죠. 저는 부정적으로 좀 거칠게 말하면 공부에 한맺혔거든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고 원 없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하는. 그래가지고 그 육아 코너 가가지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거기 있는 책 다 읽었어요. 좀 진실을 말하자면 다 읽지는 않았죠. 대부분 다 읽었어요. 특히 순서를 제가 이제 그 육아서를 구입하는 순서를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첫째,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은 다 읽은다. 그 서울대자부터 다 사서 읽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고 이 제목이 잘 없어. 서울대자 제목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엄마들 세계에서 서울대 안 타고 S백하고 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스카이라는 제목 들어갔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는 영재자 들어간 제목이 책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뭐 저 동자인 씨가 뭐 알까 싶죠?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독일에 가면 유명한 칼비테라는 영재교육 전문가 있어요. 그 칼비테 집안은 대부분 영재야. 그래서 칼비테가 쓴 책들 쭉 읽어보니까 그 비결이 딱 하나 있던데 뭔가 하면요. 숲에서 키우는 거야. 산책 마냥 요즘 숲 유치원 이런 거 막 생겼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애들 거 맨날 앞선 갔잖아. 이거 싫어해요. 칼비테 흉내 낸다고. 일본에 가면 또 시치다 마더코라고 있어.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프레벨하고 몬테소리밖에 모르잖아요. 시치다 여사가 또 쓴 책 쭉 읽고 시치다가 시킨 대로 또 막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은퇴하셨지 싶은데 조석희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그 개척자. 이분이 국회 영재교육법을 이제 제안해가지고 그게 통과돼서 지금은 교육청 영재교육도 하죠. 이 조석희 박사가 쓴 책 있잖아요. 또 막 읽고 따라하고. 또 어느 정도에는 가면 지금은 수능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 대학 갈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학력고사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학력고사 전국 수석 엄마의 수기 이런 게 여성동화나 우먼센스 뒤에 실려요. 몇 쪽. 그럼 저 도서관에 가서 그거 제가 남자인데 그래도 우먼센스나 주부생활 이런 거 사볼 수는 없잖아요. 그 도서관에 가서 그거 다 카피했다니까. 그리고 스크랩 다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러분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미친 아빠 보기 힘들어요. 뭐 제가 신문이 안 나고 아직 책을 못 내서 그렇지. 그렇게 수많은 이렇게 육아서를 읽다 보니까 그 답답하던 안개처럼
막 이렇게 희미하던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안개가 걷히는 느낌? 이런 게 들고요. 결정적으로 하루도 한마디 말해봅니다. 결정적으로 계속 이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잡혔어요. 그게 뭔잖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 아니 사람들마다 경험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있잖아요.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고. 근데 제가 지금 15년째 이 말 하고 있는데 모르는 말이 없어. 맞죠? 다 알죠? 참 이상하지. 다 아는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살진 않아. 알긴 아는데. 두리안이라는 과일 알아요? 드신 분 있어요? 몇 분밖에 안 계시죠? 이거 어제도 어떤 학교에 아무도 없더라. 과일의 여왕 두리안. 알죠? 들었죠? 암모니아 냄새 난다는 소리 들었어요? 들었죠? 아 그래 두리안 알지. 하고 두리안을 먹어보는 사람이 아는 거하고 달라요. 두리안을 먹어보면요, 이건 밤도 아닌 것이 바나나도 아닌 것이 하여튼 희한하다니까. 막 그 홍어 썩는 냄새가 보다 훨씬 더 짙은 그 왜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나는 암모니아 냄새. 그때 못 먹는다니까. 저는 중국에서 처음 먹었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막 손님 왔다고 대접 막 하더라고. 비싸거든요. 그것도 잘 익은 거는요, 그 파인애플처럼 막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껍질을 막 표면적으로 까칠까칠하고 있죠. 잘 익으면 껍질이 쭉 갈라지고 있죠. 알 속이 나오는 거죠. 먹어보면요. 처음에는 저도 막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저는 비위가 약하고 이래가 뭐 도저히 막 안 되겠더라고. 근데 하도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조금 먹어봤거든요. 묘하대. 다 먹고 삼켰어요. 근데 그 입안에 남는 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묘하다니까. 그러니까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알아. 과일의 여왕이라고 해.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아는 것하고 직접 먹어보고 자기 입안에 남는 여운을 경험한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죠. 이상하더라고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 알아요. 온 대한민국말을 다 알아. 다 유아기 때 한때 푸르미닷컴 들어가서 다 영향도 받고 동네 교원 웅진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뭐 다 했죠. 그런데도 이상하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번 겨울 이거 많이 봤죠? 제가 왜 가지고 왔겠어요, 이 동영상을. 어머니들께서는 전적으로 김중쌤을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으셔야 하는데 김중쌤 시킨 대로 하면 부작용이 많잖아. 막 과도한 경쟁, 또 아이의 고유의 그 페이스보다 오버하는, 그래서 아이를 조지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많고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아까 뭐라 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는 이카죠. 진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 어머니들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하는데 믿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많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딱 하나 잡혔다고 했죠. 이거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또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공부를 잘하면 책을 많이 좋아해야 하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요. 그래서 저 사대부 집안 아이들은 서당에 가기 전에 집에서 어린이용 한자교재, 사자소학, 또 동몽선습, 명심보감, 천장 이런 거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지금도 그래요.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잘 소화하는 정도는 옛날에는 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IQ가 높으면 잘 소화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학자들이 추적 연구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라. 오히려 그 수업에 임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가진 총체적인 무엇, 이걸 배경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우리 아이가 4살 때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우리 집에 행운이 찾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남부다 서부 사는데 서부 중량 근처에서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발견했잖아요. 이 서점. 지금 망하고 없어요. 전화번호 적어도 소용없어. 그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지금은 자 전집 할인 매장 생각하죠.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은 전집 할인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단행본 어린이책, 세계적인 그림책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을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불렀고 한때 전국에 80개 정도가 있었어요. 대구에는 너댓 개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딱 하나 저 만천동 가면 코딱지 같은 조그만 서점 하나 살아남고 있어요. 이 대구에서 최초로 생긴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1994년에 생겼어요. 생긴 해에 우리 와이프가 이걸 발견하고 저하고 아이를 끌고 여기 가더라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끌려갔죠. 귀찮은데. 근데 가보니까 제가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눈이 뿅 열렸어요. 왜? 정말 주옥 같은 어린 책들. 이 쫙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4살 때부터. 지금은 물론 이제 어린 서점 뭐 아니라도 요즘 워낙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좋은 공공도서관들 많이 들었었고요. 학교 도서관도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서 선생님 있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공도서관 어린이 연락실도 없었고요.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이고 가끔씩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집에서 애들 읽을만한 책 한두 권씩 가방에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책을 애 가방에 넣어주는 거라. 그럼 그거 다 모아놓은 것이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어린이 서점을 다니게 됐는데 우리 아이 4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꼭. 제가 지금 기억으로 무슨 큰 뭐 일이 없으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샀어요.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할 텐데 10권에서 15권씩 사면 한 1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읽어주겠죠. 물론 우리 와이프가 주로 읽어주겠지만 여러 번 읽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요. 그러면 또 어린이 서점 가서 또 책 사고. 이걸 나중에 지나고 뭐 의도적으로 센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키 생각하니까 무려 12년을 다녔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어린이 서점이 이제 시시해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마침 대구 교보가 문 열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1년은 교보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책을 뭐 특별히 더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어린이 서점을 다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행복한 일도 있고 뭐 놀라운 일도 있고요. 정말 기쁜 일도 있고 많았어요. 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엄마는 눈빛을 보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아이하고 12년을 매주 한 번씩 서점이나 도서관을 다니는 아빠 한번 찾아봐야 있는가?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 말 하니까 좀 그런데 안 믿으실까 봐 인증샷 가지고 저하고 좀 닮았어요?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린이날이었어. 어린이날 맞지? 좀 더우니까 반팔하고 그러니까 그 뭐야 어린이날 되면 보통 이제 왜 야외로 놀러 가잖아. 이랜드 가거나 뭐 무슨 과학 축제 가거나 뭐 행사 가거나 이러죠. 우리 집은 어린이집을 갔어.
어떤 엄마가 제 강의를 듣다가 애 되게 힘들었겠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애 인상이 안 좋죠? 거기 처박고 있고 지금 쪽팔린다 하면서. 근데 어린이 서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서점의 입장에서 다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 서점에 책을 사러 왔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이벤트 했다니까.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 그러니까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연출하고 연출. 평소에는 제 미워가지고 죽으려 하거든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까칠해가지고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어릴 때 이제 험하게 슬럼가에서 전 자라가지고 욕도 잘하고요. 욕은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입만 열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 죽으려고 해요. 컴퓨터 하려고 하면요.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우죠. 자기가 가더라니까. 근데 막 갑자기 가족사진 찍는다 하니까 막 다정한 척 어깨 손놓고 막.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억의 사진이 됐어요. 근데 아까 육아서적에서 다 공통적으로 말한다 했죠. 근데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서울에 가면 광화문 교보문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동상 있죠. 동상 보여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저분이 이제 교보문고 설립자, 교보그룹 창시자 신용호 회장님인데 저분이 교보문고를 국내 최초로 이제 이렇게 대형으로 세우고 나서 앞에 돌에 저는 글귀를 새겼어요. 책은 사람이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사람이 그 제본 출판 공정을 거쳐서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만들어진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신기하다니까. 이 교보문고 설립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들 잘 아시는 분을 가지고 말할게요.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하기를 마리아 몬테소리 다 알겠지. 몬테소리 음모는 다 알더라. 근데 마리아 몬테소리 하면 또 모르더라. 그게 이탈리아 사람인지도 모르대. 이분이 세계적인 교육학자거든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이제 감명 있게 들은 말은 뭔가 하면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첫째 신체 영역, 둘째 인지 영역, 셋째 정서 영역. 이게 균형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는 억수로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진다니까. 우울증 걸리고 막. 어느 날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막 200등씩 내려가는 애들 있어요. 조현병 걸려가지고 불안장애 때문에 이런 애들 많거든요.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하는 거죠. 신체 영역이야 당연히 어머니들 알아서 하시죠. 요즘 유기농 먹거리 찾고 또 뭐더라? 애들 아토피도 심하고 하니까 이제 조심하죠. 그래서 유기농 먹거리 찾고 유전자 조작식품, GMO 조작식품 가는 거 이거 안 사고 피하고 그죠? 또 뭐다? 옛날에 우리 엄마는요 국 끓이면요 거기다 뭐 우리 죽기나 말기나 아지노모도 막 태웠거든. 화학조미료. 옛날 미원카는 그 불세출의 화학조미료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짝퉁들 많이 나왔죠. 미풍카면서. 아니 제1제당에서 아무리 해도 미온을 못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미풍이에요. 이건 굉장히 싸. 짝퉁이거든. 그리고 일본에서 또 수입해 들어온 화학조미료 그거 일본 말로 아지노모드라고 그랬어. 그거 막 국에 태우고 찌개에 태우고 막 이럴 때가 맛내려고. 요즘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거 태우는 화학조미료 태우는 사람 없죠. 식당에서나 손님 많이 부르려고 화학조미료 가끔 쓰죠. 인체에 해롭다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둘째가 이제 문제는 인지영역이에요. 인지영역. 인지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는 저런 게 있어요. 생각하는 힘, 창의력, 집중력, 독해력, 어휘력 뭐 이런 것들. 학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이 인지영역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죠?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호작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것저것 뭐 미안해요. 어머니들 하시는 걸 내가 호작질이라고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하고 가려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선택을 하죠.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뭐 공부방 학원 뭐 항상 그 기준을 내가 선택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행위가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하는 것인지 늘 이걸 구분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 같으면 과감히 투자하고 그냥 단순 반복해서 애들 힘들게 하고 질리게 하고 계속 진도가 밀린다. 그럼 과감히 끊어야 돼. 그거 맨날 싸워가면서 뭐 맨날 밀리는데도 꾸역꾸역 하는 옆에 애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학생 제공하기 좀 계속 쌓인다니까. 질질질 끌고 맨날 뭐라 하고 해도 안 돼. 그러면 내 요구가 무리하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 애가 참 골 때리네? 우리 애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 엄마들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상한 거라. 애가 수행할 만큼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밀려가지고 찌랄하고 맨날 막 싸우고 막 이런 여러분들 애들 키우다 보면 다 자기 정신병 있는 거 확인 다 안 했어요. 저는 중증 충동 조절 장애가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았답니다. 막 뭐 잡듯이 잡고 나면 막 너무 우울하고 자책이 되고 막 해가지고 다음날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면서 굳게 결심하죠? 이건요 정신과 가도 해결이 안 돼. 정신과 가면 의사들이 뭐 우리 화소연 들어주다가 지 알량한 뭐 아빠가 아나? 이거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알량한 자기 애 이야기 좀 하다가 그래도 뭐 이게 위로가 안 되거든? 그러면 약물 처방한다. 당신은 항우울제, 당신은 신경안정제, 당신은 수면유도제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정신과에 가면 이제 우리 증세하고 비슷한 질병이 하나 있거든. 분노조절장애라고. 엄마들 이걸 구분을 못해. 분노조절장애는 불특정 대상을 향해서 분노조절이 안 될 때 이걸 분노조절장애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충동조절이 안 되는 것은 특정 대상을 향해서만 그렇거든. 만만한 우리 애들을 향해서만 사이코 되는 거죠. 정신과 가서 약물로 처방해도 효과가 있으려면 이 증상이 풀타임 사이코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증상은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거든? 파트타임 사이코야. 맥시멈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와요. 정신 돌아오면 또 애한테 뛰어가가지고 막 손잡고 울고 막 엄마가 뭐 널 사랑해 계산고 많이 해봤죠? 엄마도 고상하게 화장하고 이쁘게 앉아있지? 집에 CCTV 카메라 하나 설치해놓고 다 해보면요. 요걸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서 배운지 몰라. 저는 비산동에서 험하게 자라가지고 요걸 배웠다 치죠. 여러분들 욕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어디서 저런 고상한 입에서 저런 욕이. 아빠들 모르죠? 아나? 알면 속은 거지 이거. 하여튼 그런 엉뚱한 데를 갔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저런 요소를 향상시켜야 돼요. 특히 어린 시절일수록 저런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도 한다고 했죠. 옛날에는 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십 년 전 기억내죠. 옛날에는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IQ 높아도 방치하면 엉망이 돼.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IQ 검사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또 늦게 일났다고 막 퍼붓고 막 이래가지고 기분 더럽게 학교 보내면 그건 IQ 검사하면 100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분이 좋고 이래가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해서 학교에 갔어. 그날 IQ 검사해봐. 125 나온다. 검사의 상태, 이게 엄마들 요리 실력도 그래. 아빠들이 막 잔소리하고 맛없다하고 짜다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자신감도 잃고 요리가 더 안 돼. 근데 막 맛있다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서 없는 실력도 더 발휘해가지고 막 검색해가 또 레시피도 프린트하고 이래가 막 실력 발휘를 더 하죠. 이거 하고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울 수도 있고 사양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최선의 방법은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것, 그 다음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또는 입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듣기 평가 약간을 제외하면 전부 뭐예요? 긴 독해 지문을 주고 이걸 얼마나 빨리 읽어내고 이해하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내느냐 이걸 측정하죠. 이걸 독해라고 하죠.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인쇄된 글에 대한 집중력 이걸 필요로 하죠. 엄마는 집중력 필요하다니까 또 꼭 방과후 바둑교실 이런 데 보내요.
여기 또 있나? 이 학교에 방과바둑 교실 있어요? 미안하네. 죄송해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재밌는 게임이거든. 그래가지고요, 정말 재밌다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야. 저는 바둑 미쳤어요, 한때. 제가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다 했잖아요. 검정고시를 합격했어.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때 학력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바둑에 헷갈려 해가지고요. 잘 때 항상 바둑책하고 바둑판을 머리맡에 두고 바둑을 놓으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바둑만 두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엌칼로 바둑판을 몇 번 쪼갰어요. 그럼 저는 다시 본드에 붙여가지고 또 연습하고요. 나중에는 엄마의 탄압이 심해져가지고 저는 바둑판을 지고 비산동 바로 그 달성공원이 있어요. 달성공원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그죠?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바둑 공부를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그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 한쪽 동산병원 쪽 한쪽 코너에 4층짜리 흐름한 빌딩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제일 꼭대기 4층에 동화기원이라고 있다니까. 아주 역사 깊은 기원인데 저는 거기 올라가서 맨날 내기바둑 두고 있어요. 싫은데 병대 대학 들어가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신입 서클이지. 옛날 말로 서클, 요즘 동아리 신입생 모집한다니까. 행사 천막 쳐놓고 막 호객하고 막 이런다니까. 오늘 내가 중앙통로를 지나가는데 천막들 쫙 있고 거기에 복현기후회라고 병대 바둑반이야. 거기서 신입 회원 모집 하더라니까. 근데 거기서 어쩌거리니까 이제 선배들이 바둑 좀 뜰 줄 아네, 좋아하네, 관심 있네, 있다 하니까 뜰 줄 아네, 뜰 줄 안다 하니까 한 두제 내가 그거 다 이겼잖아, 선배들. 그리고 난리 났어요. 복현기후회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저 삼덕동에 전화를 하더라니까. 그때 복현교회에서 바둑 제일 잘 뜨는 애가 경대 의대 본과 2학년. 본과 가면 저 복현동에 안 있고 삼덕동에 병원 있잖아요. 병원하고 같이 있거든. 경북대학에 꺼내야지.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 본과 2학년이 막 택시 타고 쫓아와.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고 한때 바둑 학원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둑 그 매니아로서 바둑 애호가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둑 둘 때 발휘되는 집중력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발휘되는 집중력은 전혀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바둑 두는 논리적 사고는 증가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것이 내가 여기 두면 상대방은 몇 군데 둘 후보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상대방이 A에 두면 나는 이렇게 하고 B에 두면 이렇게 하고 C에 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계속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러지 못해요. 다음 바둑 잘 두는 프로기사들 다 서울대 갔어야지. 우리나라 바둑 기사가 200몇 명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 나오는 애 몇 없어요. 그거하고 좀 달라. 집중력이 다 비슷하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밤마다 애들한테 아빠 스마트폰을 하나 줘.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밤새 게임한다니까. 놀라운 집중력을 가져요. 그 집중력과 그 집중력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엄마도 그렇게 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텍스트를 읽는 능력, 이걸 키워야 된다. 그런 요소들이 자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 화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 화면, 이거 왜 나와, 이거? 여기에 불떡이 먹고. 아니, 나
제가 잘못 건드려갔어요. 이걸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분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수필가, 천재 수필가,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어령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학부모들 위해서 책을 한 권 냈다니까. 지금은 절판되고 없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 있는가 하면 천년을 만드는 엄마. 제목이 벌써 딱 뭐 느끼시죠? 천년을 만드는 엄마.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라는 거라. 그 책 읽어보면요. 제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 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다 콩나물 자란다 하더라. 시루 내가 혹시 못 보신 젊은 분들 있을까 싶어 콩나물 시루도 가져요. 콩나물 시루 보면 밑바닥에 구멍이 뽕뽕 뚫렸어요. 물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갈 것 같죠?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 얼핏 보기에는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 수분의 일부를 콩나물이 먹어주다가 콩나물이 결과적으로 자라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키우래. 예를 들어서 애들이 책 읽고 있잖아요. 아무 남는 거 없는 것 같죠? 진도가 남는 것도 아니고 뭐 채점한 동그라미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자란다니까.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일본의 어떤 학자는 숨은 실력 이렇게 불렀어요. 학교 단원평가나 기말고사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실력.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흔적, 진도, 채점, 결과 뭐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있죠.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해결했어요. 이걸 모르면 책 읽고 있는 아이한테 뛰가가지고 엄마들이 뭐라 해요? 야, 책 그만 읽고 공부해. 이렇게 한다니까? 무식도 등급이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 이거라니까? 근데 엄마들 생각은 물론 불안해서 그렇겠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뭐가 될까 싶잖아. 구멍이 뚫혀, 시루에 구멍이 보고 뚫혀있어서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고, 책 읽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뭐 남는 거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서 꾸준히 다녔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미리 말하자면 29이 될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과외를 했나, 뭐 공부방을 했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어린이집을 다녀보니까 아까 말한 요소들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라는 흔적이 보여. 이런저런 사건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뭐 예를 들면 6학년 때 지가 스스로 신문을 보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TV 프로그램 안내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뭐 하여튼 흔적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걸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말할 수도 없고 시간도 너무 없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딱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증샷 이거. 그 뭐야. 그때 우리 아이 때도 이제 교육감이 막 바뀌어가지고 그때 바뀐 교육감이 가장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창의력이었어. 지금 교육감님은 강은희 교육감님은 뭐 미래 인재, 미래 역량 이런 걸 강조하고 직전 교육감님은 행복 이걸 강조했어요. 교육감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좀 다르죠. 우리 아이 때는 창의력을 가장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에 공문을 하나씩 내려보냈어.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 테니까 학교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해서 대구교대로 보내라. 공문이 왔다니까. 우리 애는 그냥 저 남구에 있는 사교육 학원 없는 이런 촌동네 살아가지고 그냥 학급도 3개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가 대구에 190개 있었는데 190개 초등학교에서 각각 내노라 하는 똑똑한 6학년들이 다 한 명씩 뽑혀가지고 대구교대 모였잖아요. 그리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가 있다니까.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우리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락달락 하는 거라. 네 뭐하노 했더니 발표를 기다리고 있대.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말렸잖아. 애 기죽을까봐.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입상 안 해봐요. 기죽잖아. 부모 마음에. 저는 특히 이제 어릴 때 친척집을 돌아다니라고 자존감이 너무 낮거든요. 남 눈치 보고 막 이러느라고. 그 우리 애 기죽는 게 제일 싫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들 보면 수학 경시대 보내면 입상 못하면 기죽을까봐
집에서 미리 준비시키죠? 준비시키면서 엄마들이 먼저 기죽이잖아. 저도 혹시 입상 못하면 애 실망하고 기죽을까봐 막 말렸어요. 아빠가 이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아빠와 같이 공부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이유는 지금 뭐 당장 1등 하거나 무슨 대회 나가 상 받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멀리 보고 아빠는 아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멀리 보고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다. 너는 나중에 숨 쉴 때 전국 수석하면 되니까 지금은 상안 받아도 된다. 뭐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제 말을 개무시하고요. 계속 홈페이지 들락달락 하더라. 진짜 발표가 났잖아. 우리 몇 등 했지 알아요? 그래, 1등. 이라고 대답해야 이제 제가 할 말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1등 했으면요, 전 바로 서울로 이사가. 그래가지고 EBS에서 강연하거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요즘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데 나가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했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학원도 안 다니고 영재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뭐, 근데 어떻게 1등 해? 꼼짝이 안 보지, 진짜. 그때 우리의 그 또래 중에서요, 대구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소문난 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5, 6학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은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 요역적 영재교육원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주말마다 교수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실험하고 막 이런 애들 있다니까. 수학과학 영재를. 거기서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구에서 독보적으로 수학과학을 1등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 이름도 지금도 알아. 노이수라고. 얘가 그때 달서구에 있는 도원초등학교 대표로 출전했어요. 그 후로 얘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똑똑한 애들 모아서 따로 교육한 학교가 부산에 개교했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 거기에 들어갔잖아. 한국과학영재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다니까. 그리고 바로 프린스턴. 프린스턴은 알아요? 뭐 들어는 봤죠? 프린스턴 유학 갔다니까. 나중에 내가 조사해보니까 얘는 아버지가 지초등학교 4학년 때 프린스턴 대학 교환 교수로 갔어. 벌써 집안이 다르죠. 벌써 아악하네요, 말이. 이 유전자가 달라. 그래서 저는 아빠 따라서 프린스턴 가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여기 와서 공부할 꿈을 키운 거야. 그런 집은요, 벌써 저녁에 식탁에서 주고받는 어휘가 달라. 우리는 막 욕이 튀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옛날에 동도초등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거기 현직 판사님이 와서 강의 듣다니까, 엄마가. 그런 집은요, 저녁 식탁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피고인이 어떻고, 뭐, 우리처럼 막, 이런, 의휘의 수준이 다르죠. 그 노이수는 친구가 그때 우리 아이 동기 중에서 제일, 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났는데, 그런 애들이 학교 대표에 나왔어요. 그 우리 애가 어떻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노이수라는 애들 이 대회에서 1등 못했잖아. 그 똑똑한 애들 진짜 많다니까. 노이수 2등 했어, 그때. 1등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이 누르띵띵하게 안 생겼어요? 우리 동메달 받았잖아. 근데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막 눈에 잘 띄는 곳에 막 올려놓고 책상에 이랬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거 어디 처박히고 없어. 그랬는데 재작년에 우리 애가요,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카톡이 왔어. 아빠 수저 뭐야? 이렇게 하더라고. 응? 아빠 흙수저지? 하니까. 그때 최순실 사태가 딱 터졌을 때요. 백으로 막 부정입학하고 이랬잖아. 그때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안 그래도 취업난이 심한 데다가 이런 부정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를 막 비하하는, 속상해서 비하하는 의미로 헬조선이라고 불렀어. 다 헬은 지옥이니까. 헬조선을 탈출하자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때 최순실 덕분에 우리 애도 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아빠가 흑수저라서 여기서는 희망이 없대. 그래서 갑자기 일본어 공부를 막 벼락치기 하더니 일본 회사에 취직해가 도쿄 갔잖아요. 2년 전에. 그래서 난 잘 됐다 하면서 안 그랬던데 엄마하고 한박사람까지 불편해 죽겠던데 네 방 내가 쓰자 하면서. 우리 와이프는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뭔지 알아요? 평면공포증.
식탁이나 이런 거 있잖아. 팽팽한 면을 그냥 두고 못 봐. 거기다 항상 물건을 막 잔뜩 쌓아놔야 돼. 뭐 이제야 아악하노. 아니 저는 성격이 깔끔해가지고요. 책 보면 딱 뽑고요. 옷 딱 뭐 넣고 이래 딱 해야 돼. 우리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 뭐 어디 보일 때 주섬주섬 올려놔라. 나중에 되면요. 정신 사나워 가지고 같이 못 산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애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애 방 쓰려고 막 정리하다가 이거 다시 발견했잖아. 재작년부터 이거 작년부터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인증샷.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고 읽기 문제 이런 게 두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은행나무가 있다. 은행나무는 지금부터 약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지금도 세계 각 대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잘 이렇게 존속하고 있다.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혜택은, 유익은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긴 질문을 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늦게 출현한 식물들 가운데 많은 종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긴 질문을 줬어요. 그리고 질문 제일 끝에 문제 딱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여기서 답다는 칸이 20칸이 있어요. 또 한 문제는요. 젊은 엄마 둘이서 아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다. 솔로몬이 친엄마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아기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랬더니 친엄마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하고 가짜 엄마 곡은 내 그릇에 욕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눈치채고 친엄마를 찾아줬다. 이런 거 있죠. 탈무드에 나오는 긴 에피소드.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 DNA 검사는 간단한데 요즘 뭐 DNA 옛날에 과학 기술이 없으니까 이 긴 질문을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달려있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문제에서 벌써 뭐 영감이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외우고 뭐 이래가 될 일이에요. 단순 반복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이래야 생각하는 힘이 생겨서 그죠? 그 다양한 답을 적을 수 있는 거라. 많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10몇 개씩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가 발표를 기다리지. 우리가 사교육 안 받았어도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힘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지문을 통해서 건져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 혹시 또 기회가 돼서 내년에 오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지금 체육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욕심은 많아가지고 혹시 도움이 오늘 들어보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그 쓰는 거 있죠. 평점이야 여러분들이 뭐 느낀 대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년에 또 불러주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학부모 보장 선생님한테 이거 내잖아. 그죠? 갈로 열고 내년에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야기 꼭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 지금 애 다 죽이고 있죠.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아니면 사분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는 엄마표현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적어야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내년에 수학 공부 이야기 해달라 해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이 해마다 2월달이 되면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학교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하라는구나 싶어서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뭐 한 50분 와도 계속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마음이 급하신 분은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수학 공부한 강의들,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한 강의들 동영상이 다 촬영돼서 올라와 있어요. 혹시 급하신 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내년에 다시 안 볼 생각하고 지금 막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기나 말기나 그냥 하여튼 내 무슨 얘기했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 초등학교 때 인지능력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만들어가면 인지능력 이걸 향상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 어릴 때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설득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네. 반응이 없어.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자, 코너 오기 좋은 정재원.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뱅거가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포인트 정재원도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복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입니다. 마지막 네 바퀴. 그렇죠. 자리 포지션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 2, 3위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승훈도 나옵니다. 이승훈도 나와요. 이승훈. 자, 의존, 정재원, 이승훈, 정재원. 이승훈 나갑니다. 자리 잡았네요. 자, 그렇죠. 자리 중요하죠.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원 자,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프라모가 나가네요. 프라모도 나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프라모가 맨 앞에 나가요. 지금 정재원이 네 번째. 자, 이승훈은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오진 않고요. 스펙 프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이승훈은 다섯 번째, 정재원이 두 번째입니다. 이승훈 선수는 지금 아주 심해 완배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완배를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있어요. 네, 좋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펙 프라모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에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훈을 여기까지 끌어주고 역할을 다합니다. 이승훈, 이제는 마차. 이승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초대 챔피언 이승훈 선수가 베스트 스타트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거 작년에 다 봤죠? 이 메스타트라는 종목은 기록 경기가 아니고 순위 경기죠.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가운데. 몇 바퀴 뛰더라? 16바퀴인가? 17바퀴인가? 도는 경기예요. 근데 아까 동영상 보시면 초반에 또 에어컨 틀었다. 추워. 안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막 추워지는데. 하여튼, 그죠? 처음 16바퀴를 뛰어서 승부를 내는데, 무려 12바퀴째까지 캐나다 선수하고 덴마크 선수 빨간 추리닝의 둘이가 반바퀴를 앞서 달리고 있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혔죠? 맞아요? 문제는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꼭 있어. 이 말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녀교에 관심 있는 엄마들. 우리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반바퀴라도 먼저 달리면 조금이라도 성취를 더 이루면 잘 될까 싶어서 자꾸 그 눈앞에 오면 현찰에 주목하는 거라. 문제풀이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번 단원평가에서 벌점 맞고 요즘 다행히 기말고사가 없으니 지금 큰 다행인데 그 기말고사를 의식하게 되죠. 그럼 자꾸 돌리게 되는 애가 문방구 앞에 가가 또 넘기는 문제집 사다가 두산 동화천재법 그 기말고사 준비한다 그거 한번 넘기면서 풀리라 해봐야 미친다니까. 애는 안 따라오지 막 이걸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애 조지죠. 애 기죽이고 막 하잖아요. 우리 정신병 있으니까 더 그렇잖아. 저는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100배 더한 중증 환자예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니까 그 호작질 많이 했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초반에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언니들한테 가서 있잖아요. 잡고 난 다음에 정신과 갈락하다 용기가 안 나가지고 동네 언니들 만나서 하소연 하잖아. 그럼 언니들 말하는 줄 알아요? 알아. 이거 무슨 애 뭐 자기 집도 학생 하겠다고 집구석에 가다가 애하고 관계만 더 나빠졌대. 빨리 어디 보내라. 사회한다니까? 자기도 보내고 있거든.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털고 일어서서 아이 손을 잡고 또 하루를 살고 또 넘어지지만 또 하루를 살고 이렇게 큰 다행이 없죠. 미안해요. 동년이도 조심해야 돼. 이거 동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년이 저것도 몰라. 이제 뭐 요만한 애 뭐 몇 년, 3년 빠른 애 키운다고 뭐 입체적으로 이걸 추적 연구해야 되거든 사실은. 오늘도 수십 년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동년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자기의 이제 사춘기 됐거든. 중학교 2학년 됐어. 말 안 듣잖아. 그럼 동년이 후배들 모아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봐라. 커서 사춘기 되니까 말 안 듣더라.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라. 이거 한다니까. 이 작품 조리는 거지. 물론 저 두 바퀴 반 바퀴 먼저 달리는 전마들 왜 그렇겠어요. 지도 우승해보고 싶잖아. 근데 잘하는 선수들 의식되니까 미리 반 바퀴 먼저 달리는 거야. 다행히 12바퀴째까지는 선두였어. 결국은 이승훈 봐요. 우승했잖아. 언제? 제일 마지막 바퀴째 앞으로 나왔다니까. 이 스포트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마라톤도 그렇고 이런 속도 경기에서 스포트 지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력 질주 구간. 자녀 교육에서 전력 질주 구간은 언제인 줄 알아요? 최상위권의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 전력 질주 구간이에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고3, 3월 되면 정신 차리기 시작해. 여기 다 해봤잖아. 근데 많은 엄마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반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 그리고 막 자부심 가지고 막 그것도 요즘 애들 말 부신분이다 하네. 부신분이다 말 알아요? 이게 청소년들 언어라 가지고 저는 애들하고 게임을 하거든. 배틀그라운드라고. 제 배틀그라운드 랭커예요. 지난 시즌 세계 랭킹 173위.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우리 아들은 내가 게임하는 거 보더니 내보고 저거 하래. 게임 스트리밍.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게임 방송 하래 내보고. 조만간 하려고 은퇴하고 나면. 지금은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그거 해보면 애들이 구신분이다 하네. 엄마들 세대만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걸로 막 자랑질 한다는 거야, 자랑질. 동네 엄마들이 자기 애가 조금만 더 반바퀴 먼저 달리면 그걸로 부심 부리는 거라. 잘난 척은 잘난 척. 동네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안타까워요. 물론 그게 자랑스럽겠지. 어떤 면에서. 한 개라도 더 맞추고 막 100점 받고 이런 게 너무 기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 경고하는데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에서 올백 맞는 애 치고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나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저 평생을 이거 자녀교육 하면서 살았다니까? 수많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그 덴마크나 캐나다 선수하고 비슷한 원리라. 어릴 때 무슨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커야 나중에 아이들이 동기가 생겼을 때 스포츠를 하고 싶을 때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해나갈 밀고 나갈 힘이 있어.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가득하지만 몸이 안 따라가서 냉장고 문 열러 나와. 집중력 이런 게 부족하고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난다니까. 그리고 밖에 나오고 화장실 가고 이칸이라고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뭘 해야 돼요? 저런 인지능력의 여러 요소들, 보이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길게 봤을 때 아이들을 잘 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근데 알면서 이거 안 해. 책임계 중에 하나 다 알죠? 근데 그래 안 키우잖아. 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 혼자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자, 현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어리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을 치러 갔다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수능 치러 갔어요. 고3, 3학 여러분들 아이들 3학년이 됐다고 생각해봐. 수능 감독도 가보면요. 19살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험을 쳐요.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 시험은 앞에 듣기평가 약간을 제외하면 지문을 그 8절지 크기로 지문을 16쪽 인쇄되어 있다. 그걸 받아들죠? 태산 같은 지문 읽고 밑에 문제풀로 내려가면 문제 달랑 3개 달려있는데 그 문제가 또 기분 나쁘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라 한다? 밑줄친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하냐. 그럼 밑줄친 기억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럼 다시 기억에서 미움 찾아서 땡겨야지. 그렇게 하면 시간 막 흘러가죠. 겨우 다 해결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페이지를 딱 넘겨. 또 태산 같은 지문이 앞을 턱 걸어놓고.
이 신기한 게요. 이 아이들이 수능을 치러 오기 전에 이 엄마들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미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딱 쳐보면 한 교실에서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한 교실에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애는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여러분들 지금 책 읽기 중요하다는 다 알고 있잖아. 동의하죠? 다 들었지?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30명이 수능을 치러 간다니까? 가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수험표 뒷면에 답을 옮겨 적어, 정답을. 왜? 집에 가서 가채점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현실인데. 내가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안 미스테리예요. 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키우니까 이 꼴이 나는 거라. 그리고 첫 교시라서 자지도 못해. 왜? 첫 교시인데 이거 첫 교시 포기하면 나머지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또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 양심이 있지?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근데 이건 우리말이잖아? 혹시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끝까지 한다니까? 시간이 종칠되면 다 7문제에서 10문제. 지문은 두세 개 남아. 막판에 막 찍미라고 바꾸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참 이상해. 미스테리죠.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이 고3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하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채울 시간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수학 공부해요. 고등학교 가면요, 보충 수업도 하고 뭐 찌랄하느라고 막, 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라고는 야자 시간, 과학 주말 시간 밖에 없는데, 이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야 좋은데 안 가요.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 물론 공부 포기한 애들 그 시간 다 사탐 공부하고 있지. 한국집이나 이런 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해. 자, 영어 공부 30%. 나머지 1, 20% 남죠? 그거 뭐예요? 사탐이나 과탐 해야 돼. 그거 공부 따라할 시간 없다니까 체육 시간도 따로 없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그럼 언제? 그럼 중학교 때까지 적어도 책 읽고 좋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자, 다시 이제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중학생들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 가시나들은 뭐라 한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문 닫고 나가본다. 요것들 싸가지 없이. 남자들은 어떤 줄 알아요? 이제 맞지도 않아. 반항한다니까. 저는 우리 중학교 때 애 패다가 죽을 뻔했잖아.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막 엄마들 또 교육받을 때 뭐 나전달법 쓰라고 배우지. PT 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애의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느낀 내 감정을 전달하래. 그러면 애가 상처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내가 나전달법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들아, 네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해서 오답이 자꾸 나오니까 아빠는 몹시 속이 상하다니까. 차라리 극한 것보다 애 입장에서도 아빠 열받아가지고 그냥 문제집 확 좀 던지는 게 더 속 시원하다니까. 뭐 지금 나전달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니. 물론 교양 있는 엄마들이 이게 돼. 잘 없어서 그렇지. 저는 애 때리려고 하다가요. 막 열받아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막 머리를 확 쥐어박았는데 새끼가 머리에 손이 도달을 안 해. 턱.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하면서 내가 이걸로 또 팍 하니까 이게 또 턱.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손 안 놓는다 하면서 막 우리 애가 LA 경찰이 미국 범인 제압하듯이 저를 병으로 막 밀어붙여. 그거 하면서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중학교 가면요. 아무리 자녀에 관한 고급 정보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애가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요즘 애들은 잔소리 좀 하면 뭐라 한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애 때는 잔소리 하면 듣기 싫어가 절 했어. 절, 옛날에 또 백, 뭐 이런 이상한 인터넷 조어들 있죠. 이런 말 쓰는데 요즘 애들 뭐라 한 줄 알아요? 응, 아니야. 이지랄한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구로운 줄 알아요? 응이면 응이고 아니야면 아니야지. 이 새끼들이 응, 아니야? 놀린다니까, 놀려, 이제. 어른들 갖고 놀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애들한테 뭐 책을 억지로 읽히게 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어떤 또 카리스마 있는 엄마들은 가끔씩 애하고 딜을 하잖아. 네 엄마만 안 들으면 요금 안 내준대. 애들 스마트폰으로 미치거든. 데이터 부족하고 이런 거. 그걸로 협상해가지고 막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저 봉호동 뒷골목에 가면 국어논술 질문하고 있어. 비싼 돈 주고 그런데 당과하고 보내는 거야. 그거 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언제 해야 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남았다 이제.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들이 막 오늘 강의 듣고 와서 책 좀 읽으라 하면서 집에 가서 잔소리 하겠지? 그럼 애들 다 Y 들고 있어. 읽는 실력하고 학습 만화 들고 있는 거지. 학습 만화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참 좋은 방식의 매체예요. 왜냐하면 말풍선, 익살스러운 그림, 비속어 이런 거 써가면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한다니까. 아주 친절하죠. 문제는 친절하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낄낄거리고 있다 보면 내용 파악이 다 돼요. 이게 학습 만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글줄 책은 불친절해. 불친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 파악해야 분위기나 배경 알아야 돼. 띄어읽게 해야 돼. 행간의 숨은 뜻 찾아야 돼. 뭐 복잡해요. 불친절하죠. 근데 문제는 이 불친절한 과정이 생각하는 힘을 잘하냐. 우리도 어른들도 책 읽다 보면요. 내 기억과 내 경험과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면 책 덮고 회상에 빠지고 내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도 또 책 덮고 또 생각하고 이러죠. 이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학습만을 들고 있다니까 엄마가 찌라는 하지. 무서워가지고 책 읽는 척은 해야 되겠지. 안타깝죠. 학습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 엄마들 불안하죠. 그럼 Y 어떻게 하면 묻더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Y 어떻게 할까 이거야. 이 5년마다 한 번씩요 대박나는 만화 시리즈가 있어. 우리 애 때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5년 지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5년 지나니까 마법천장을.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게 Y 시리즈. Y 시리즈 처음 몇 권 내가지고 대박 났죠. 지식을 전달하는 재밌으니까. 돈 되니까 이거 그냥 수백 권에다 다 Y라는 제목 붙여가지고. 옛날에 아 시리즈하고 비슷해. 중학생들 많이 보는 아 시리즈도 그랬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엄마들 불안하고 안타깝잖아. 책은 중요하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집에 돌아가면서 팁 짜야지. 뭐. 우리 한민지 독서노실 팁 짤까? 하면서. 아니면 웅진 북클럽이라도 보내볼까? 하고. 또 뭐 있더라? 어디 보내기도 좀 그런데 주니어 플라톤 부를까?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그런 거 한다고 책 읽겠어요? 전문가들 몇 권 좋은 책 권해서 추천하고 하겠지. 그리고 거기다 교재에다 답 달고 하는 거지. 이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공부지, 학습이지, 이게. 또, 엄마들 아이들이 책 읽고 있으면, 띠가 가지고 확인한다? 그래, 후회된다. 무슨 교훈을 얻었어? 동생하고 싸우다가 사이좋게 지내라 카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엄마들 살림해야죠. 청소해야죠. 아이 키워야죠. 또 동생이 있죠. 큰애가 읽은 책 따라 못 읽잖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는 거 어떻게 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용 확인도 안 돼. 질문도 못해. 그때 또 동네 언니들이 나타나잖아. 봐라, 바쁜 우리를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책 뒤에 붙여놓은 좋은 전집들이 있다. 하면서. 막 소개해주죠? 그거 보면 막 뒤에 막 좋은 질문들 막 몇 페이지 달려있지? 이건요, 내가 이건 책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책 바뀌어놔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한 건데 이건 책이 아니라 교재라, 교재. 교재라고 말하고 속으로 쓰레기라고 읽는다. 아이들이 아무 도움도 안 돼. 어느 정도만은요. 엄마들 알기 쉽게 내가 애를 한다. 2년 전에 태양의 후예였잖아. 태양의 후예. 시청률 뭐 그때 뭐 40% 50% 넘고 난리가 났지. 보신 분들 있어요? 그때 저한테 카톡 친구도 아닌데 저한테 긴 메시지가 왔어.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들어가 있거든. 수요일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행동 요령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엄마들은 본방사수를 하려고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그러니까 행동령 첫 번째는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안방에 쫙 박혀가지고 거실로 나오면 안 된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가관이었어요.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절대로 안 된대. 왜냐하면 아직도 엄마들에게는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일부 철없는 아빠들이 11시만 되면 바로 거실 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튀어나와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어떤 막 하면 그거 하면 총 쏘고 싶다 하면 정말 김새잖아요. 내가 지금 송중기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 이거 하고 애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주인공 우회되는데 하고 확인하는 거 똑같다니까. 애는 책을 읽고 좋아하고 있어 재밌어 낄낄거리고 있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짠하다 막 엄마 나 너무 슬퍼서 이거 책 못 읽겠어 이 칸 애도 있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얘는 이 내용이 슬픈 걸 마음이 너무 짠해서 이건 공부 너는 안 하면 감동적이다 이 말이지. 근데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책 못 읽겠어 한 거죠. 이건 애가 슬픔을 맛봤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이러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책은 너무 재밌어서 낄낄거리죠. 실제로 저는 옛날에 제가 다녔던 어린 서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서점이 자주 오는 애인데 이 엄마가 저한테 상담도 하고 자주 했어요. 하루는 서점에서 만났는데 서점에 가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가 와 있어. 엄마가 막 애 막 비난하는 거 저한테. 우리 애가요. 책 읽던 거 읽다 말고 또 책 사러 가서 걔가 억지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물어가지고 니 왜 책 읽다 말고 또 엄마 쫄라고 책 사러 왔냐고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에요. 걔가 진짜로 한 20페이지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안 읽고 들고 다니고 있어. 니 왜 덜 읽고 또 책 사러 왔냐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이미 그 책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거라. 끝날까봐 아쉬워서 다른 책 사는 거라. 그거 아끼려고. 얘는 책의 맛을 안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책을 읽고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뭐가 잘하고 있죠. 얘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수목원 옆에 대진초등학교 3학년 연대부 당시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 지금 카이스트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학했어요. 책을 좋아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죠? 제가 이거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왜 이렇지? 그래 엄마들이 5학년 때 9학년 때 책을 안 읽으니까 뭐 학습지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질문을 책을 읽는지 확인하는 교재 같은 거 사고 이러잖아. 엄마들 잘못이 아닌데 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들이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언니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이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려갔어요. 저학년 때 다 뭐 하고 있어?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하고 있죠. 속 처음 날 일이야. 아니 학습지는요. 학습지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거라. 본질이. 문제를 푸는 행위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지 없는 실력을 잊게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공부 좀 해본 사람도 이거 다 아는데 뭐 알아들어야지. 다음 얘기. 문제풀이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없는 실력을 잊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다 문제 풀고 있어 지금 초딩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라. 학습도 빨리 끊어야 돼. 내가 한다고 끊겠나 나는 뭐. 만약에 여러분들 제 조카쯤 된다 아니면 막내 여동생쯤 된다 하면 내가 발로 차서라도 끊게 하겠구만은. 이게 다 미안해요. 뭐 안 그런 거 알면서도 내가 자극이라도 받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하고 있죠. 왜? 안타까워서. 요것들이 유아기 때는 그래도 자기 전에 막 창작이라도 빼와가지고 읽어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근데 이상하게 학교만 들어가면 빨리빨리 다 채가고. 그 원인이, 뭐, 많은 사회적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구석마다 다 일어났다니까, 그 시간은. 제가 어떤 집을 지금 몰래 촬영 왔어요. 언니들이
책 중요하다 하니까 또 막 답답해서 언니들한테 상담하면 언니들이 그래 우리 교육받으러 가자 하면서. 자 교육받으러 가면요 익한다니까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이거 제가 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메이저 브랜드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협박하고 있다니까. 여기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철학 전집 나온다 또. 왜 그런지 알아요?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 철학이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 학문이라서 대학 가서 교양 과목 철학 뭐 이런 거 인식론이나 뭐 이런 거 논리학 같은 거 들어보면 진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유는 있지. 왜 철학 전집이 나오는지 또 경제나 역사 전집, 사회탐구 전집이 왜 나오는지 나중에 수능 때 사회탐구 잘해야 되거든. 경제나 한국사 이런 게 제일 어렵거든 사회탐구에서. 그래서 미리 불안감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50부터 60까지 애들이 무슨 수능 쳐요 지금? 사회탐구하게?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전집들은 지식. 이 시대 착오적이죠. 자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이미 20년이 흘렀어. 시대가 바뀐 지. 수능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지식은 알 필요가 없어. 왜? 제공해.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 맞죠?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그래도 글 좀 한다는 집에 가면 다 거실에 브리테니크 세계대백과사전. 애 키우는 집은 웅진 21세기 학생과학 대백과사전. 얼굴 거 더 매놓고 있다니까. 요즘은 네이버에 사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는 사전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위키 대백과도 있다. 맞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요즘은. 우리 집 세면대 물이 안 빠져 막혔어. 네이버 물어보는 건 나중 봐봐요. 언니 소리 들으려면 유튜브 물어봐야 돼. 유튜브 물어보면 동영상으로 있잖아.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 옷걸이 쇠로 된 옷걸이를 뭐 쫙 펴가지고 갈고리를 뾰족한 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로 세면대 구멍을 돌아가면서 쑤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물이 빠진다. 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걸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다. 시대가 이렇게 됐어. 아까 우리의 창의력 경진대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전 이야기인가? 13살. 15년 전 이야기네. 15년 전에도 이미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다 준다니까? 그리고 그 지문의 정보를 다 주고 그 주어진 정보 안에서 무엇을 해석해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애들이 책의 맛을 모른다. 책의 맛을 모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 힘이 생길수록 책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만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해요?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이야기했죠.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근데 제가 해보니까 공부를 잘 시키려면 인지 영역을 발달시켜야 되잖아. 그 책 열심히 읽히고 수학 공부 시키고 했어요. 하는데 문제는 아이하고 점점 내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저는 막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공부를 시켰는데 역설적이게도 아이하고 저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 애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죠.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비극이에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으로는 저는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돕고 싶었어요. 애가 자다 보면 가끔씩 꿈을 꾸거든. 잘 때도 애 재우잖아요.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서 재우거든. 잠들었다 싶으면 우리 앞에 바로 지방에 뛰어가서 잔다.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저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5분 뒤에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면 애가 막 식은땀 흘리고 있어. 그러면 그거 하얀 거즈 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애 땀 닦아주고 이불 차려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제가 했다니까. 하다 보면 가끔씩 애가 뭐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네.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아이의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든다니까. 그게 내 진짜 아빠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놈의 공부를 시킬 때만 되면
그 마음 어디 가고 없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제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딱 요약해보면 6마디밖에 없어. 뭔지 알아요?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여러분들도 그 해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요즘 핸드폰 녹음 기능 있죠. 녹음해봐. 수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6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마지막에 뚜껑 열리면 뭐 온갖 말 다 하잖아. 니까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교사코 뭐. 그렇죠? 저도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했죠. 그때마다 저는 이제 2시간 지나면 제 정신 돌아와가지고 아이한테 쫓아가가 애 막 기분 더럽게 해가지고 자러 들어가는데 애 방에 가가지고 침대 물밭에 지금 무릎을 꿇고 애 손을 잡고 또 울면서 아까 아빠가 미쳤는가 보다. 너희 장난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아빠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우리 아들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막 끌어안고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울고 막. 이거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 걸 알겠어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알지. 네. 정말 제가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아이 데리고 어린이서점을 꾸준히 다녔다 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 질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줬거든. 다행이었던 것이 어린이책을 읽어줄 때는 내 마음이 달라져. 책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예를 들면 유명한 그림책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이런 그림책 있어요. 그거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막 눈물이 나. 우리 엄마가 우리 키웠던 생각나고 내가 그 마음을 아이한테 그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제 천연적인 기질로는 아이를 안정시키기가 어려운데 좋은 어린이책 읽어줄 때는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빠의 진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는 특히 우리 아버지가 38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이 곁을 빨리 떠날 것 같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진짜 많이 읽어줬어. 아빠 죽고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라고. 그리고 그런 책 읽어줄 때마다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 내 험했던 지난날도 생각나고 눈칫밥 먹으면서 막 이러던 생각나고 공장에 다니면서 그 느꼈던 낭패감 그 열등감. 제가 다녔던 자전거 부속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시민운동장 뒤에 고성동에 있었는데 그 바로 근처에 성광중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딴 데로 이사 갔지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출근하잖아요. 제 또래들은 교복을 입고 다 성광중 고등학교 가고 있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있잖아요. 쪽팔리는지. 그 낭패감? 뭐 하여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좌절감? 뭐 이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진심은 중고등학교 아이가 다닐 때 교복을 입고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교복을 우리 아이가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공부시킬 때. 근데 다행히 어린이책 읽을 때는 그죠? 이 마음이 다 살아나서 내가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점점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갔어요. 많은 동네 언니들이 자녀 교육 하는 일은 도 닦는 일이래. 도 닦고 참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운다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일, 행운이에요. 행운. 아이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 보고 엄마 하면서 있잖아. 오늘 뭐 뒤지도록 패고 이래서 내일 되면 또 엄마 하고 뭐. 우리 큰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이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행운이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나는 낸데 하는 것이 점점 겸손해지고요. 내 안에 정말 나도 미처 알죠. 가시나무시 알죠. 내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내가 미처 모르던 내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막 이 자만심 이런 것도 사라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 뒤로는 가는데 백은 안 되니까. 내가 잘못 눌렀구나.
예를 들면 이런 책 있어요. 엄마가 화났다는 책. 그걸 예로 들어서 말해볼게요. 이 엄마가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좋았나 봐. 그래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애가 짜장면을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썩고 흘리고 묻히고 막, 그리고 엄마가 점점 스팀 받잖아. 처음 마음 간 곳이 없고 지금 허리 추우면 엄마 팔 올라간 각도 보이죠? 보다 못해가지고 고함을 객질했어.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해. 고함 질렀겠지. 애는 뭐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목욕탕에 뛰어갔다. 씻니라고. 씻어 들어갔는데 거품을 너무 많이 짰어. 아깝잖아요? 마침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아까 그렇게 했어요. 빨리 씻고 나오라고 했잖아. 우린 바쁘잖아. 애들이 5초럼 노는 꼬라지도 못 보겠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가지고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보니까 목욕탕 개판돼 있거든. 이번에 엄마가 머리 쥐뜯고 있죠. 그러니까 또 화면 꽥 찔렀겠지. 그래가지고 애가 막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엄마 혼 안 나고 좀 조신하게 놀아야 될 텐데 이번에 뭐하고 조신하게 놀까 하다가 얘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자. 스케치북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온 평평한 옷에다 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이번에 엄마가 보니까 완전히 뚜껑 날아가는 거지. 입에서 뭐 나오는 거 보여요? 자, 도서관에 가거든. 이런 책을 빌리라니까. 이런 책을 빌려서 딱 읽어주는 순간 애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야, 이거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이게 아까 말한 전문적으로 동일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양의 를 좋아하는 이유는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거든. 뭔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엄마한테 혼날 때, 주인공이 혼날 때 나도 엄마한테 혼났던 생각이 나서 속상하고. 근데 이 엄마가 하도 계속 뭐라 하니까 애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이 최숙희 작가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하도 따라다니면서 하도 못 하는 집마다 지랄하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없어졌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안 보여. 왜 우리도 왜 뚜껑 열리면 눈에 비는 게 없잖아. 그렇죠? 애가 다치거나 말거나 뭐 그거하고 똑같아요. 애가 없어졌어. 안 보여. 2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요? 이 엄마도 정신 돌아왔죠. 내가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인가 싶어 지 머리 싸매고 있잖아. 그리고 그림을 다 생략했는데 이 엄마는 이제 애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애가 안 보니까. 온 동네방에 막 울면서 찾으러 다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잠들어 있었어. 혼나가지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데 엄마가 뭐 지금 울면서 찾는 소리가 나네? 아까는 혼낼 때는 계모 같았는데 또 엄마 울면서 찾네? 그래서 애가 용기를 내서 나왔잖아.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우리 밤마다 하는 짓 애들 안고 막 미안해 하고 막 사랑해 하고 막. 자,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저절로 얘가 엄마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엄마 사랑을 받는 것 같다니까.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 속상했던 게 씻어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왜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헤어지고 막 갈등하고 이럴 때 엄마는 막 안타깝죠. 다음에 오해되나 싶어가지고 막 못 빠지게 기다리잖아. 그죠? 근데 오해가 풀리고 돌아와가지고 둘이 막 끌안고 뽀뽀하고 이럴 때 막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짓하고 막 이렇죠. 이 과정을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덮고, 책을 다 덮고 놨잖아. 엄마들 뛰어가서 막 뭘 깨달은도 안 캐도 돼. 이런 책을 딱 한 번 읽고 나면요, 애들이 알아, 그냥.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마지막에 인사이트라고 해요. 통찰, 깨달음.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뭐가 자란다. 아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저도 수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구분하기 시작했어. 옛날에 성적이 너무 중요했거든. 그래가지고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너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키웠다니까. 근데 이게 실패를 많이 하겠죠.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나중에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이하고 사이가 좋으면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행복은 조건이 완성되면 찾아오는 무슨 파랑새 같은 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현찰이죠, 현찰. 오늘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봐. 그러면 거기 말하는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해. 이상한 일이라니까. 100점 아무리 받아도 잠깐 기쁘지 얼마 못 가.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한테 가장 자주 한 말이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100점 받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나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토요 아침 마당에서 출연하라고 연락이 왔다니까. KBS 토요 아침 마당 알죠? 방송 작가가 우리한테 섭외가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아들 나가겠다 하대. 그리고 약속했어. 출연하기 전날인가 우리 애가 틀었다니까.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 그래 할 수 없이 저 혼자 나가서 1시간 동안 녹화했잖아. 좋은 아빠 패널로. 1시간 녹화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녹화방송 보실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 카네. 그때 내가 유연하듯이 말했다니까 진짜요. 내 진심을 다했어. 원래 프로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사회자를 쳐다봐. 아이돌들 JYP나 YG 출신 아이돌들 보면 텔레비에 보면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알죠? 저도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대사하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엄마한테 카톡한다. 격려가 필요하잖아. 저한테 카톡. 29인데. 다 컸는데도. 지금도 제 강의를 듣고 있어.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매주 그림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읽어드리거든. 그거 읽어주고 어떻게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매주 올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거 다 보잖아. 혹시 지 욕하나 싶어. 가 아니고 아빠가 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떨어져 살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아이고 씨 그래서 저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상처가 되는 건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을 어디서 말렸구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의 믿음. 아이고 이거 다음 프로그램이 있다고 20분 빨리는 맞춰달라 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그래서 시간 다 지났네. 큰일 났네. 그럼 갈게요. 12시에서 20분 빼면 40분 맞춰야 되잖아요. 50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우리 잘 자랐어요. 이거 수능 성적표 인증. 뭐 봐도 모르겠지만 이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하는 성적표예요. 잘했죠? 수학 영어 다 만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부르면 수학 이야기 해달라고 부르라니까.
엄마들이 수학 때문에 애들 다 조진다니까. 자, 사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들 설득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도서관에 다니라고. 도서관에 가서 좋은 노이즈가 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야 돼가지고 이 생략하니까 이 뒷부분 책 소개하고 뭐 이런 것은 가락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하지 말고 들어봐요. 자, 이 뒷부분은 이 뒷부분은 다른 학교 강의에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학교 강의를 참고하시라고. 이거 언제 사진 찍어요? 지금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 PPT 파일은 학교 노트북에도 복사해놨고요. 아까 우리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 가면 PPT 파일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 자, 마지막 인증샷. 빨리 가야 되니까 들어봐요. 자, 우리 애가 일본에 취직해서 나갔다 했죠.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인지 뽑았다고 우리 신문에 났다니까. 경제신문에 나오고 이랬는데 일본 회사에서 우리한테 원어민 과외 100만 원짜리 공짜로 주고요. 집도 주고. 그리고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도 보통 서류 복사하고 이런 거 시키거든. 근데 우리 애는 두 개국어를 다 하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 이런 업무에 투입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애가 뭘 하나 깨달았어. 지가 언어를 해서 메신저가 돼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서 기업 사고 파는 일은 돈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일본의 로펌에 가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거야. 지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지. 언어를 잘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 깨달았어. 언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딱 1년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작년 5월달에 돌아왔어요. 아빠 나 로스쿨 갈래.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5월달에 돌아서 5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 로스쿨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 이 시험을 쳤어요. 2달밖에 안 남았죠. 자, 로스쿨 입문시험 이거는요. 대학을 졸업한 20대 주로 20, 30대 젊은이들이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과서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 교재라고 하면 기출문제집밖에 없어. 왜?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애는요.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입시하느라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서는 1학년 때는 논이라고 홍대 가더라 자꾸. 홍대 가면 클럽 많거든요. 그 2학년 때는 군대 갔다 왔어요. 24살인가 전역해가지고는 취직준비했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이후로는 특별히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특히 최근 2년은 주로 일본어 공부를 했다. 일본어를 구사하고 살았대요. 언제 좀 달랐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말 제기를 충분히 했어요. 또 이 시험을 쳤다? 이 시험은 딱 두 과목이 있어요. 첫째 과목이 언어 이해, 30문제. 30문제 중에 우리 아이가 27문제를 맞춰가지고 문과 최상위권,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10,000명이 시험 쳤는데 그 중에서 100분위가 99.6% 나왔어요. 또 한 과목이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인데 이 추리 논증 과목에서는 40문제를 다루는데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춰가지고 100분위가 99.2%예요. 두 과목 합쳐보니까 문과 최상위권 10,000명 중에 9등을 했어. 잘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요.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책 읽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이번 학년에서 기말고사 칠 때 한두 문제 더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이 되는 작업이에요. 이건 말하고 싶어요. 저도 놀라고 아이도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읽었기 때문에 잘할 줄은 알았지만 작년에 28이었거든. 28에 시험을 쳤는데도 아직도 이게 영향을 받아요. 제 말이 좀 설득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원래 2월 28일에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 갔다 왔어요. 여기 우리의 뒤통수 있어. 우리 애는 29이 돼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 요즘 맨날 밤 11시까지 학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카톡방이 뭐라 한줄 아이고 내 신세야. 지가 공부를 이렇게 늦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 좀 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다 씻고 있잖아요. 왜 내 말 씻노? 하면서. 우리 애는 좀 늦게 이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죠. 29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더 일찍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동기가 생기고 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슨 힘이 있어야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학습자면서 문제 풀고 동그라미 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거 말고 제 강의로 오늘 요약하면 6글자. 닥치고 책임. 닥치고 도서관. 여기 근처에 도서관 있나 모르겠네. 그 동네가 좋으니까 많겠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다니라니까요.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으면 아까 다음 카페 들어오셔서 제가 책 소개한 강의들 좀 참고하셔서 도서관에 가서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아이들 아이디 만들면요. 일주일에 40권 빌릴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돈 들어야 자녀교육 잘하는 줄 알아. 뭐 브랜드 있는 학습지 해야 되고 뭐 대기 많이 타는 학원 가야 되고 이럴 줄 알아. 이거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요. 제발 제가 거칠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좀 충격이 갔으면 좋겠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가지고 잘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시 또 인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내년에 혹시 뵈면 내년에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후내년에는 사교육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는 영어 공부 좋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